네. 자, 우리 앞 시간에서 우리가 이제 과세 표준에 대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과세 표준. 그래서 과세 표준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과 공제해서는 안 되는 것은 무엇이며 또 포함해서는 안 되는 것까지 특이한 사항들을 정리한 표를 가지고 포함해라, 공제하지 말아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하는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출제 빈도가 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직접 세액을 계산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납부할 세액은 여러분이 첫날 부가가치세의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했는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서 납부하는 전단계 세액 공제법으로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까? 사업자들이. 자, 그러면 매출세액을 어떻게 결정하는가 보겠습니다. 자, 이미 우리가 배운 대로 매출세액이라는 것은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해서 결정을 합니다. 세율은 단일세율 10%를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예정신고 때 누락한 과세표준이 있으면 확정신고 때 이것을 플러스 해가지고 같이 신고합니다. 곱하기 세율 10% 똑같습니다. 그리고 더하기 빼기, 이거는 가산하거나 차감한다고 하는데, 대손세액 가감, 아까 제가 과세표준에서 대손금은 공제해서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대손세액은 공제를 해준다고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공제해주니까 빼줘야 될 텐데 왜 더하기도 있느냐? 외상대금을 못 받았는데 세금까지도 못 받았는데요. 그렇죠. 예. 나중에 받는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그 대손 충당금을 공부할 때 나중에 받는 것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손 충당금 환입을 시킨다. 예. 지금 당장은 대손이 났지만 사람 일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가봐야 안다고 그러잖아요. 회사가 파산했다가도 다시 살아납니다. 네. 그런 분들 많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더하는 경우는 뭐냐면, 이거 대손이 발생해가지고 대손세액이 발생해서 세금 못 받았으니까 우리가 확정신고 때 신고해서 공제를 받은 거예요.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 외상매출금을 갚네. 그러면 이제 외상매출금 안에는 다 세금까지 포함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세금까지 포함된 거예요. 외상매출금에 공급가액만 받는 게 아니에요. 세금 포함된 것이 합해진 게 그게 외상매출금이거든요. 그 받았으면 신고해야죠. 내야지 이제 그때는. 그래서 그때는 더하기. 그래서 대손세액 가감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해서 매출세액이 확정이 됩니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한 거고요. 한번 양식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프로그램을 미리 실행을 해놨어요. 네. 여러분들이 이제 부가가치세 이론이 끝나면 이제 앞으로 매일매일 만나게 될 요 프로그램이 더존 스마트웨이 프로그램인데요. 네. 메뉴가 좀 많은가요? 여기 지금 FAT 1급 메뉴인데요. 네. FAT 1급 메뉴. 이거 많은 거 아니에요? 자, 한번 제가 구경을 한번 시켜드려 볼까요? 자, FAT 그럼 2급으로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급수를.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이 알아두면 또 참고가 됩니다. 자, 급수를 FAT 2급 회계 기초 로그인을 하면은 메뉴를 한번 볼까요? 여기 허전하죠? 예. 뭐가 싹 빠졌냐면 부가가치세가 싹 빠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부가가치세가 이 두 칸이 있었습니다. 예. 쏙 빠져버렸죠? 예. 허전합니다. 예. 이게 2급이에요. 2급. 이 범위 내에서 문제가 나와요. 2급은. 자, 그러면 자, FAT 1급을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수업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게 교육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기 급수라는 게 있지, 우리 실무에는 급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게 교육용이니까 이렇게 있는 거예요. 자, FAT 1급 로그인
네, 지금 조금 전에 봤던 여러분들 요거. 네. 좀 아까 허전했던 게 꽉 차 보이네요. 부가가치세가 1, 2 이렇게 좀 있어요. 이 다음 급수를 보면 이 부가가치세가 밑에 좀 많이 비어 있죠, 지금은? 여기가 꽉 차고 여기 회계 말고 뭐가 하나 더 생깁니다. 지금 여기에는 지금 메뉴가 왼쪽에 회계 메뉴 하나밖에 없어요. TAT 2급으로 한번 가볼게요. TAT 2급, 네, TAT 2급 로그인. 네, 메뉴를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비어 있던 게 꽉 찼죠. 예, 메뉴가 여기도 뭐가 많이 들어갔어요. 예, 부가가치세가 더 깊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깊이. 그리고 아까는 여기 회계밖에 없었는데, 여기 사람 얼굴이 하나 있네요. 인사급이요. 예, 그래서 근로소득세가 들어가 있어요. 예? 근로소득세. 그래서 뭐 급여자료 입력, 사원, 여기 사원 등록하고 급여자료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하고 매월 작성하고 연말에는 또 연말정산하고 이런 것이 여기 들어있죠. 이게 TAT 2급에서 이 근로소득세가 시험에 나와요. 실무 시험에. 그러면은 이제 가장 그 높은 급수인 한번 TAT 1급은 어떠냐? 고수가 되는 거죠. TAT 1급 로그인 하면은 자 회계는 아까 TAT 2급하고 똑같습니다. 회계는 그대로예요. 자 인사급여 좀 늘었죠. 아까는 근로소득세만 있었는데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다른 소득세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소득세 전체가 들어갑니다. 소득세 전체가.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이 더 생겼어요. 빌딩이 있죠, 빌딩. 법인 조정. 메뉴가 뭐 재무회계만큼이나 있어요. 법인세법하고 재무회계하고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법인세법에서는 이제 국가가 세금을 징수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재무회계는 의사결정, 우리가 그 회계의 원칙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유용한 회계 정보를 제공해내느냐, 이런 쪽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 재무회계이고, 법인세는 법인으로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한 세법에 의한 회계 처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 조정이 여기서 우리가 회계에서 처리했던 것을 법인세법에 따라서 다시 한번 조정을 하는 겁니다. 뭐 여기 퇴직급여 충당금을 어떻게 하고 대손 충당금을 또 조정을 하고 접대비를 또 조절을 하고 가지급금을 뭐 인정을 하고 뭐 재고자산을 또 어떻게 평가 조정하고 다 조정을 해요. 재무회계에서 했던 것을 법인세법의 기준으로 다시 한번 조정을 해서 세금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인세까지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TAT 1급을 따는 거고요. 소득세까지 하게 되면은 TAT 2급. 우리 FAT 1급은 이제 우리 회계, 제가 그때 그랬죠. 회계 좀 안다 하는 수준이 되는 거예요. 회계 좀 아는 사람. FAT 2급은 그야말로 이제 기초. 옛날에 부기 3급. 부기 3급은 고등학교 그 당시 상고에서 한 1, 2학년 때면 부기 3급 땁니다. 공부 안 하는 사람은 졸업할 때까지 못 따고요. 이제 그저 학교 수업 열심히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생이면 1, 2학년 때 하고, 고3 때쯤 되면 이제 취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바쁘긴 한데 그래도 열심히 하면 부기 2급은 다 따서 졸업을 합니다. 부기 2급이 요즘에 FAT 1급 정도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FAT 1급.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해보려고 하는 그 매출세액의 구조를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된지를 봤는데,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가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가면 기간을 입력하라고 그래요. 1기 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1기 예정 기간 걸로 1 엔터
3 엔터 했더니 1월 1일부터 3월 31일. 예, 신고에는 정기 신고니까 정기 신고에서 엔터 했더니 딱 계산이. 예, 이미 아마 작성을 한번 한 모양이에요. 불러오시겠습니까? 예,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우리가 이 메인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이렇게 작성이 돼요. 여기서 이제 보는 요령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방금 정리한 것이 과세 표준에 대한 얘기거든요. 매출세. 예, 매출세액이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요약이 돼 있어요. 확대를 좀 시켜드릴게요. 예, 네, 여기가 매출세액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과세표준 여기 있네요. 예, 과세하고 영세로 나눴는데 과세는 일반 과세, 여기는 과세 중에서 영세율 적용한 것인데 영세율은 지금 이 경우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금계산서 발급한 과세표준이 1억 3,328만 원이 있었고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한 과세표준이 430만 원이 있었네요. 그래서 여기 세율이 100분의 10이니까 10%죠. 그래서 여기에 세금계산서 발급에 의한 세액이 1,332만 8천 원이요.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해서 판매한 세액이 43만 원. 예. 그 다음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애정신고 누락분이 있으면 확정신고할 때 여기다 포함해서 신고해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은 없어요. 우리가 애정신고니까. 예. 만약에 뭐 실제로 없을 수도 있고 있으면 여기 나타납니다. 예. 애정신고 누락분 여기에 나타나고. 그 다음에 대손세액 아까 가감 있었죠? 예, 가감. 그래서 우리가 대손세액을 차감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음수로 나타날 것이고 나중에 다시 받았다. 그러면 여기에 양수로 나타나서 세금 매출세액이 더 플러스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이렇게 결정이 됐어요. 1,375만 8천 원. 그래서 이 금액이 요 위에 딱 매출세 1,375만 8천 원 이렇게 표시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다시 교재에 있는 이 내용이 신고서 양식에 어떻게 나타나 있는가? 이 매출세액 아까 산출하는 과정을 그 신고서 양식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또 구체적으로 또 설명까지 해놨어요. 매출세액의 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세표준 곱하기 10% 세율을 적용하고요. 아까 그 수출의 경우는 영세율은 0% 세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과세표준의 합계를 구하시오 하면은 수출한 것을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포함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해야 됩니다. 네, 아까 보셨죠? 여기에서. 네. 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가 지금 과세표준 매출세액 구하는 곳이에요. 여기 금액이 이게 전부 다 과세표준이에요. 이게 다 과세표준입니다. 과세표준인데 여기 보세요. 영세. 지금 여기는 실적이 없으니까 없습니다만은 여기 숫자가 들어있다면 과세표준에 포함이 돼요? 안 돼요?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수출품 영세율도 과세표준에는 포함을 시키는 거예요. 다만 세율이 0%이기 때문에 세금은 없는 거지만 과세표준에는 포함을 시키는 거다. 아셨죠? 예. 자, 그 다음에 애정신고 누락분은 이미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애정신고 시 누락분을 확정신고 때 함께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대손세액 공제. 아까 설명드렸지만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외상매출금이나 그 밖의 매출채권이 공급받는 자의 파산이라든가 강제집행이나 그 밖의 사유로 대손이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 매출세액에서 차감한다. 그게 대손세액 공제다 이겁니다. 자, 공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확정되어야 한다. 예, 5년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만. 예, 10년 전거는 안 해줘요. 예, 너무 오래됐어 그거는. 그래서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확정이 돼야 돼. 예. 그러니까 대략 한 5년이라고 보시면 돼요. 5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니까 우리가 과세기간은 1월부터 6월, 7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니까 예, 그 과세기간에 그 과세기간 안에만 대손이 확정이 된 거 그것만 해당이 된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대손 세액 계산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외상 매출금에다가 이 대손 금액이 바로 외상 매출금이에요. 외상 매출금에다가 곱하기 10 나누기 110을 하면 된다 이겁니다. 예. 이거는 세금을 아까는 제가 여러분 공급 대가를 나누기 1.1을 하면은 공급 가액이 나온다고 그랬죠. 공급 가액이 세금을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 나누기 110 그러니까 110분의 10이 세금이에요. 세금을 계산할 때는. 그래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근데 뭐 공급가액 계산하는 것만 알면 공급가액에서 빼주면 나머지는 세금이니까 여러분 공식은 공급가액 구하는 거 하나만 외우시면 돼요. 외우시면 되는데 한번 이렇게 해서 실제로 나오는지 볼까요? 자, 공급가액 100만 원에 세금이 10% 붙어서 10만 원이다. 그래서 대손 금액이 110만 원이라고 한번 보겠습니다. 대손 금액이 110만 원이에요. 자, 이 대손 금액, 즉 외상 매출금이 110만 원일 때 대손 세액은 얼마인지 한번 구해 볼까요? 곱하기 10하고 나누기 110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러면 10만 원이 나와야 됩니다. 나오실 거예요. 곱하기 10 나누기 110을 하면 그래서 대손 금액에서 세액을 직접 구하려면은 이렇게 대손 금액에다가 10을 곱하고 나누기 110을 하면 대손 세액이 바로 나옵니다. 근데 이렇게 이 공식을 또 하나 외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공급가액 구하는 거 나누기 1.1 자 110만 원 나누기 1.1 했더니 100만 원 딱 나오네요. 그럼 110만 원에서 나머지가 세액이라는 얘기죠. 공급가액이 100만 원이면 나머지는 10만 원. 이게 세액이다. 그렇게 구하면 되죠.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간에 합계 금액을 여러분이 알고 있을 때 그 합계 금액을 가지고 공급가액하고 세액을 계산은 해낼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여기 화살표시가 뭡니까? 확정 신고 시에만 대손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는 대손세액 공제 입력하면 안 돼요. 언제 신고할 때냐면 7월 달하고 1월 달. 그때가 확정 신고하는 달이거든요. 왜냐면은 확정 신고 기간이 1기 확정 신고 기간은 4, 5, 6월 3개월치 6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서 신고는 다음 달 25일까지 그러니까 7월 25일까지 신고하는 거니까 우리가 대손세액 공제가 있을 때는 7월 25일 날 신고할 때 넣는 것이고 7, 8, 9 해서 10월 달 신고할 때는 또 대손세액 공제가 있더라도 안 넣고 다음에 1월 25일 날 신고할 때 2기 확정 신고를 다음에 1월 25일 날 하거든요. 그때 대손세액이 있으면 함께 신고를 한다. 애정 신고 때는 안 된다. 불능. 자, 이번에는 매입세액의 구조를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세액은 되게 복잡해 보여요. 자, 굵은 것만 한번 알아볼게요. 굵은 글씨만 일단 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잡한 거는요, 우선 가닥만 일단 잡아놓고 복잡한 건 나중에 생각하면 돼요. 자, 굵은 글씨가 중요하겠죠? 자, 세금 계산서 수취분의 매입세액에다가 아까 매출에서도 세금 계산서 발급 매출이 있었고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급 따로 구분해 놨었죠. 매입도 마찬가지. 자, 그리고 매입도 애정신고 누락분 함께 신고합니다.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에 의한 매입세액이 있으면 함께 신고합니다. 자, 요거 잠깐 얘기하고 갈까요? 뭐 뒤에서 앞으로 나오지도 않겠지만, 예, 이런 이유가 있다는 것은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시간 아니면 이제 다음에 안 나오니까 설명을 드리고 가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세금계산서의 발급은 누가 해야 되는지 아시죠? 매출자가 발급하는 거예요.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이 세금계산서 발급. 사는 사람이 발급하는 경우는 못 보셨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매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을 보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내가 매입을 했는데 내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어떤 경우냐면요, 매출자가 안 해주는 거예요. 세금계산서 발급을.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상품을 매입했다는 근거 자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인수증이나 거래명세서 같은 거 있죠. 그 거래한 사실이 있잖아요. 발급을 안 해준다고 해서 안 받으면 손해는 누가 더 큰 손해일까요? 매입자가 훨씬 손해가 큽니다. 왜 그러느냐? 만약에 1,000만 원을 치면은 얼마 손해냐면 100만 원 바로 손해보는 거예요. 매입세 공제를 못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세금계산서를 안 받는다는 것은 국가에 100만 원을 헌금하는 거나 똑같습니다. 받아야 됩니다. 근데 상대방이 안 해준대. 그러면은 이것을 관할 세무서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거래했던 사실, 무슨 견적서라든지 거래명세서라든지 뭐 인수증이라든지 뭔가 그 민사상으로 확인될 만한 어떤 증명 서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거래를 할 때는 뭐 거래 명세서다, 무슨 명세서 서로 주고받고 사인하고, 내가 물건을 보냈다, 나는 물건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서류로 남기는 거예요. 그런 것도 없다 그러면 하다못해 견적서라도, 견적서라도 해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지고 관할 세무서에 가면은 세무서에서 공무원이 인정이 되면, 그러면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를 허락해 줍니다. 그러면 내가 발행을 하면 돼요. 나도 사업자니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내가 발급을 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그래서 이것은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 제도가 매입자, 즉 매입자의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구제적인 차원에서 이게 있다. 매출자가 발급을 안 할 때는 이런 제도를 이용하시면 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시험에서는, 실무 시험에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그 밖에 공제 매입세. 그러면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세금계산서 수취분하고 애정신고 때 누락한 거하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는 들어갔는데 그 밖에는 뭐가 했느냐? 신용카드로 산 거, 현금으로 산 거. 첫째. 그래서 밑에 바로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취분. 여러분,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등자가 붙으면은 현금 영수증을 포함하는 의미예요. 어디서나. 그러니까 현금 영수증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는요, 동일한 증빙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용카드 매출전표와 현금 영수증 하면 너무 길죠. 그러니까 뒤에다 등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용카드 매출전표하고 동격의 증빙을 등으로 표시했기 때문에 동격의 증빙은 현금 영수증이다. 자, 근데 이제 이건 알겠는데 이거부터 좀 어려워져요. 의제 매입세, FAT 1급 공부한 사람은 의제 매입세 세액 정도는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 이게 원래는 작년으로 끝나는 것, 그렇죠. 2018년도로 그게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 혜택이 끝나는 건데, 다시 연장이 됐어요. 그래서 올해부터 이거 재활용 폐자원에 대한 공부를 안 해도 되겠구나 했는데 다시 연장이 됐으니까 또 알아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뒤에 나올 거고요. 나머지는 시험에서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이라든지 재활용 폐자원 등의 매입세액이라든지 과세사업 전환 매입세액이라든지 재고 매입세액이라든지 변제 대손세액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그 밖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정리해 가지고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전부 더합니다. 쫙 더했더니 매입세액이 가령 1,000만 원이 나왔다 보겠습니다. 그런데 밑에 떡하니 빼주는 게 하나 있죠.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매입세액 중에서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것도 이제 오늘 배웁니다. 예. 이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이 도대체 뭐냐? 그걸 이제 바로 여기 지금 밑에 표에서 설명이 나올 것 같아요.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 있다. 예. 그래서 그걸 빼줍니다. 그래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딱 확인해 봤더니 300만 원. 요게 다 해봤더니 300만 원. 나머지가 이제 매입세액 700만 원. 예. 그래서 만약에 매출세액이 1,000만 원 나왔었다. 그래가지고 맨 밑에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이 700만 원이면 납부할 세액은 얼마이겠어요? 300만 원. 1,000만 원 빼기 700만 원 해가지고 그 300만 원이 내가 이번 과세 기간에 증가시킨 부가가치에 대한 세액이에요. 그 300이. 그 300은 내가 부담한 것이 아니라 매출세액이 1,000만 원. 300만 원 더 많았죠? 예. 나의 매입자, 나의 고객들이 부담했던 거예요. 예. 그거를 대신 세금을 내가 대신 내주는 겁니다. 요 700만 원은 뭐예요?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내가 부담한 것은 원래 1,000만 원 부담했어요. 예, 1,000만 원 부담했는데 그러면 300만 원 이거 공제 안 되네요? 예. 매입세 공제를 무조건 다 해주는 건 아닙니다. 예, 정책상. 예, 그래서 매입세액을 100% 공제받는 사업자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것들을 공제 못 받는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이 양식에는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한번 또 양식을 잠깐 보고 가시죠. 예. 아까는 위에 있는 윗부분을 봤어요. 아까 윗부분이 매출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지금 여기가 이제 매입이 여기서 여기까지 기록이다. 네, 매입을 보시게 되면 이제 매입세액이 이제 기록이 되는데 세금계산서 수취분. 아까 거기에 우리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는 거 있었죠? 네, 그래서 990만 원어치 매입을 했네요. 그래서 매입세액 99만 원. 고정자산 매입 없고, 네, 애정신고 누락분도 없고, 매입자 발행 세금계산서도 없고,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120만 원이 있네요. 네, 여기에 포함된 게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나 거의 모든 사업장에 다 있을 만한 것은 신용카드하고 현금 영수증 매입한 거. 예, 요즘은 기업들이 카드 많이 쓰거든요. 법인카드. 카드 만들어가지고 지출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신용카드 매입분하고 현금 매입, 현금 영수증 받은 것이 이 안에 들어있는. 그래서 120에 세금은 12만 원. 예. 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16번에 있는데 없네요. 지금 이 회사는 없는데, 그리고 지금 그래서 차감계 원래 1,110만 원에서 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공급가액을 여기서 빼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차감계가 1,110만 원이 되어서 매입세액이 111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에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매출세액은 약 1,300만 원인데. 매입세액은 11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네, 납부할 세액이 1,200만 원 납부해야 되겠네요. 4월 25일 날. 네. 그러면 이게 실제 상황이라면 이 회사는 부가가치가 엄청 높은 회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과세 기간에 1,100만 원의 매입을 해서 1억 3천만큼의 매출을 했으니까 요 차이가 부가가치거든요. 네. 여러분 우리가 부가가치세법 첫 시간에 공장에서 1,000원에 사가지고 도매상에서 2,000원에 판다. 그러면 도매상의 부가가치는 내가 증가시킨 1,000원 그게 부가가치라고 그랬죠. 네, 도매상의 판매가 2,000원에서 공장에서 사온 1,000원을 뺀 게 그게 부가가치예요. 그렇게 계산한다면 이 기업의 부가가치는 1,200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네.
엄청난 논하는 회사를 하는 거죠. 논하는 회사.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내는 건 사실인데 이 세금은 누구한테 받았어요? 이 회사의 고객한테 받은 거잖아요. 네. 고객한테 1,300 받았고 그리고 우리 회사가 부담한 매입세액이 110만 원이니까 내가 부담한 것 빼 요것만 납부를 하는 거예요. 1,264만 원. 그러니까 이거는 납부하는 사업자의 돈은 아니죠. 네, 그런데 일단 이걸 봐둬놨었는데 다시 나가는 것은 마치 내 돈이 나가는 것 같은 착각일 뿐입니다. 예, 착각일 뿐이에요. 뭐 급여 떼어놓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 직원들 급여에서 세액을 다 공제를 해놨어요. 직원이 많고 급여 수준이 높으면 그 예수금도 규모가 꽤 크겠죠. 예, 뭐 몇백 내지는 몇천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그 다음날 10일날 회사 통장에서 몇천만 원이 쭉 나가네? 내 돈 내는 것 같아요? 알고 보면 직원들 급여에서 떼어놓은 건데. 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세액을 예수금이라고 회계 처리하고 이 매입세액은 자산으로 회계 처리할 거예요. 실무에서. 예. 우리가 이제 저 위에 이제 딱 요점 여기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예. 여기 매출세액을 거래처에서 받은 거니까 이건 예수금. 예. 우리가 이제 회계 처리할 때 뒤에서 이제 실무 다음 주에 하잖아요. 그때 저 매입세액은 내가 납부한 거니까 자산이에요. 예, 자산. 그래서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처리할 거고요. 차감세 이건 납부할 세액이죠. 신고하는 날 납부는 안 해. 신고하는 날 이제 4월 25일 날 납부는 하겠죠. 그러면 회계 처리는 언제 하냐면 이 적립분계는 과세기간 종료일로 해요. 과세기간 종료일이 언제냐? 이날 3월 31일 날 회계 처리를 해놔야 이 돈 납부해야 되겠다. 납부할 세액이 떡하니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서류 딱 챙겨가지고 7월 25일 날 이제 서류 제출하고 납부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납부하기 전까지 시차가 있죠. 회계 처리는 3월 31일 날 해야 되고 1264만 8천 원은 4월 25일 날 납부해야 되고 그 시차 동안에 이걸 뭘로 처리해야 될까요? 3월 31일 날 미지급 금이 근데 특별히 이런 개념 과목이 하나 더 생깁니다. 미지급금하고 같은 개념이에요. 그런데 세금을 미지급했기 때문에 미지급 세금 이런 개념 과목이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이제 실무에서 이게 할 거예요. 실무에서 미리 이제 보니까 생각이 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재미있게 듣는 것 같아서 제가 막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매입세액의 구조는 매출세액보다는 좀 복잡한 편입니다. 이렇게 해서 매입세액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세부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 사업자가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세금계산서와 함께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재화의 수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재화의 수입의 경우도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에 포함된다 이 말입니다. 뭐 재화의 수입 칸이 따로 있나? 없습니다. 여기 그냥 일반 매입 안에 포함이 되는데 수입을 하는 경우에 그러면 미국에서 수입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를 미국에서 그 회사가 우리나라 세금계산서를 과연 발급을 해줄까? 그건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양식이기 때문에 안 해주죠. 그래서 누가 해주느냐? 관세청에서 해줍니다. 관세청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줘요. 왜? 세금을 걷어야 되니까. 세금을 받았으니까 영수증을 해줘야죠. 누가 해주느냐? 관세청장이 영수증을 해줍니다. 관세청장이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수입의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수취분 매입세액에 들어간다 이 말은. 다음에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취분 등 사업자가 일반 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발급받은 경우 그 부가가치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일단 본다. 예, 일단 본다. 왜 일단 본다는 말이 나올까요? 나중에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골라가지고 밑에서 빼주잖아요. 일단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에 있으면 일단 매입세액으로 일단 포함을 시켜요. 예.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것은 여기 일반 과세자로부터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전표나 현금 영수증을 간이과세자에게 받으면은요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예. 간이과세자 사업자의 신용카드 매출전표에는 부가가치세가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표시가. 예. 그래서 일반 과세자로부터라는 말을 여기다 추가시켜 놓은 겁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보면 알아요. 보면은 이게 이 사람이 부가가치세가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일반 과세자예요. 예. 그냥 금액만 있더라. 간이과세자입니다. 다음에 의제 매입세액. 네, 의제 매입세액. 사업자가 면세 농산물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재화 또는 창출한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런 사업자가 어디가 있느냐? 아주 흔하게 많습니다. 첫째, 식당. 식당에서 밥을 하려면 쌀, 네, 반찬을 만들려면 고등어, 참치, 뭐 이런 생선, 김치를 담그려면 배추, 무, 이게 다 농산물, 수산물 이러네요. 농산물, 수산물 여러분, 식용 농산물, 수산물 전부 면세죠. 예. 그러니까 면세라는 것은 뭐예요? 식당에서 쌀이나 배추나 뭐 이런 것을 마트에서 사올 때 세금 계산서를 해줍니까? 안 해줘요. 왜냐하면 세금이 없는 건데 그래도 뭐 증빙은 해줄 거 아니에요. 그게 계산서예요. 그냥 세금이 없는 증빙이 계산서. 예, 거래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매입세액이 하나도 없네. 매입세액이. 근데 식당에서 밥을 해가지고 밥을 팝니다. 밥에는 부가가치세가 있어요. 그건 가공된 식품이잖아요. 또 그런 식당만 거기에 해당이 되느냐? 무슨 식품을 가지고 가공하는 공장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통조림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여러 가지 우리 가공식품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라면도 만들고. 그러면 그런 업체 입장에서 보면 대부분의 원재료가 다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인데 파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있다. 그러면 좀 과세 형평성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자들은 상대적으로 납부세액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래서 의제해서 우리가 뭐 앞에서 간주 공급할 때 간주해서 공급으로 본다. 그런 게 있다면 이것도 의미가 비슷한 얘기입니다. 매입세액이 없는 건데 일부 인정을 해주는 게 의제 매입세액이에요. 예, 자, 지금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면세 농산물의 매입가액에 소정의 유를 곱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보아서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제 매입세액. 그래서 의제 매입세액 공제율이 제일 높은 업종이 소규모 식당들이에요. 거의 10% 가까이 해줘요. 소규모 식당. 영세 식당. 예, 영세 식당. 세부적인 세율은 공제율은 뒤에 아마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서 지금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서 아까 여러 가지가 위에 있었습니다만은 뭐 이게 재활용은 빼버렸네요. 예, 재활용이 원래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거였는데 올해 그게 없을 줄 알고 교재에서는 미리 빼버렸나 봐요. 이 교재가 굉장히 일찍 나왔습니다. 예, 2월 말인가 나왔기 때문에 개정세법이 최종 공표되기 전에 인쇄가 돼버려서 그런데 자. 그래서 뭐 지금 그 외에 나머지는 출제가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용에서 제외를 했습니다. 이것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중요한 것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에요. 예,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 예. 이거는 이제 지금 여기 이론 단계에서 여러분이 이걸 다 모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왜냐? 이거 실무할 때 또 한 번 이걸 잘 정리를 해야 돼요. 실무할 때. 왜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을 여러분이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으로 잘못 입력하면은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실무에서 더 중요하게 다루게 되겠지만 우선 쉬는 시간도 얼마 안 남고 하니까 간단하게 이걸 끝내기 위해서 간단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어떤 경우에 공제 못 받느냐? 세법상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그 중에 첫째, 제일 중요한 것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제 안 해주겠다. 너무나 당연한 거죠. 예,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해야 돼요. 네. 근데 요즘에 전자세금계산서 시대이기 때문에 국세청으로 맨날 전송이 되니까 이거는 수기로 했을 때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지금도 세금계산서를 수기로 발행한 경우가 있다면 이거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를 미수취했다, 안 받았다 이거예요. 당연히 안 해주죠. 자, 그 다음에 면세 관련 매입. 네, 아까 우리가 이미 면세 제도에서 배웠습니다. 면세 사업자는 매입세 공제를 안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면세 관련 매입이라는 게 뭐냐? 면세 사업하고 과세 사업을 겸용하는 사업자의 경우는 그걸 잘 자기가 분별해야 돼요. 예. 제가 컴퓨터 도소매업을 1층에서 하고 3층에서 컴퓨터 학원을 한다. 근데 공기청정기를 오늘 하나 샀어요. 그런데 그거는 사실은 학원에서 쓸 거예요. 예. 그러면 그거 공제 받아서는 안 되죠. 공제받지 못할, 왜냐하면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이에요. 저 80만 원 주고 샀다 그러면 8만 원이. 근데 내가 욕심이 생겼어. 돈을 좀 더 벌 욕심이. 그러면 저걸 매장에서 쓴다라고 가정을 해가지고 매장에 부가가치세 신고에다가 매입세액으로 집어넣어. 그러면 매입세액 공제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면세 관련 매입한 것은 공제받지 않는 것으로 정리해라. 다음에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에 공제 안 합니다. 토지와 관련된 매입세. 왜냐하면 토지 자체가 면세 제화예요. 그러면 관련된다는 말이 뭐냐? 토지와 관련된 지출이 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임야를 사가지고 거기다 공장을 지으려면 아니면 창고를 지으려면 지목을 임야 상태로 못 짓죠. 대지 같은 걸로 바꿔야 되잖아요. 예. 그럼 바꾸는데 돈이 들어가죠. 형질 변경. 그런 거 다 그 측량회사 어떤 그 관계 회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 수수료가 들어가야 돼요. 그런 거 전부 매입세 공제 못 받아요. 물론 그 측량회사 그런 회사에서는 비용이 만약에 200만 원이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200만 원에 부가가치세 20만 원, 220만 원이 청구가 되고 세금 계산서도 해주지만 매입세 공제를 못 받는 것으로 정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업무와 무관하다. 당연히 안 해줘야죠. 예, 업무와 무관한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 예, 사장님이 자기 집에서 쓸 공기청정기를 회사에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아가지고 회사의 사업자 번호로 발급받아가지고 사오셨어요. 예, 왜? 우리 회사 매입세 공제 더 받으려고. 그런데 그 공기청정기는 자기 집에 쓰는 거야. 그 업무와 무관한 것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거 공제 못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에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과 임차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 승용차 관련된 매입세. 공제 하나도 안 해줘요. 자동차 수리하는 거 있죠? 승용차. 화물차 말고. 자동차 수리하는 거, 자동차 살 때 부가가치세 들어간 거. 네. 비영업용이기 때문에. 영업용은 해줘요. 우리 영업용 승용차 가지고 영업하는 곳이 택시회사, 렌트카 회사, 자동차 운전학원이라고 그랬죠? 거기에서 승용차 살 때는 매입세 공제 다 해줍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동차로 영업을 하는 업종이 아닌 업종에서 승용차 살 때 2천만 원짜리 소나타를 부가세 200만 원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그 200만 원은 매입세 공제 제외. 자,
딱 예외가 있습니다. 1000cc 1000cc까지는요 예, 우리가 경차라고 해서 우대를 해줘요. 경차는 해줍니다. 예, 경차는 그래서 경차 우대 예, 세금 우대를 해줘서 경차를 가지고 비영업용으로 썼다. 예, 업무용으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매입세 공제해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구입뿐만이 아니라 임차나 유지에 관련된 비용이니까 하여튼 일반적으로 경차 아니고서는 승용차 관련 비용은 매입세 공제를 하나도 못 받는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접대비 예, 접대비로 지출한 매입세액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예,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발급받은 매입세액 공제를 안 해줍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 등록 신청하기 전이라는 것은 굉장히 여기 주 2에서 자세하게 아주 넉넉하게 기간을 주고 있어요. 넉넉하게. 그래서 우리가 10분간 쉬었다가 어차피 다음 시간에도 부가세를 해야 되니까 여기 주석을 읽어보는 것부터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쉬었다 하겠습니다.